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세계 경제가 워낙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바로 이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흔드는 이 부의 시그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그리고 패권 전쟁,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 가장 큰 화두 22년에 저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점을 찍고 어디선가 이 최고치를 찍고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크아웃이 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이 되는데요. 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온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과연 파월 의장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을 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전부 다 틀린 걸로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과연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 정점 주장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엔 파월 의장이 맞게 될 것 같고요. 맞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틀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통제가 안 되고 정말 끝없이 오른다. 그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말 큰 위기를 맞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해가 높은 경우에는 올해는 역기조 효과라 그래요. 지난해가 너무 높으면 올해는 떨어지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점은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주장에 아주 크나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정점을 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원래 말이죠. 연준에서 항상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치로 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해보다 2% 오르는 걸 목표로 삼거든요. 자, 이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대에서 만약에 2%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점은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피크를 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정도가 한 3에서 한 6 정도 수준밖에 안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세계 경제에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향방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부터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뉴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매번 같은 소리 하는 거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또 한 번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41년 만에 최고치일까? 그 이유는요. 지난 41년 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인플레이션 걱정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 단어를 지난 40년간 진짜 많은 분들 다 들어보셨죠? 자주 반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세계화라는 게 사실은 88년 요때부터 조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추진된 거는 사실은 좀 역사가 1991년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91년에 바로 구소련이 해체된 해거든요. 그리고 1991년에
이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 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약화된 그 해입니다. 이렇게 1991년에 이제 미국은요. 이제 군사 정치적으로 자꾸 도전해왔던 소련도 해체돼서 이제 몰락을 하고, 그리고 일본 경제적으로 자꾸 미국에 도전했던 일본도 경제적으로 크게 몰락을 했던 그 해이기 때문에 그 뒤로 미국이 세계 경제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패러다임을 장악하면서 미국에 의한 평화, 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면서 미국이 뭘 추진했느냐? 세계화라는 걸 추진했거든요. 근데 세계화라는 게 사실 자본의 국경도 없애고 그다음에 노동의 국경도 없애고 이렇게 국경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국경을 없앤다는 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진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소련 돈이야? 아니면 친소련 돈이야? 아니면 친미국 돈이야? 이런 식으로 돈에도 국적이 있고 노동에도 국적이 있고 심지어 원자재에도 이렇게 진영 논리가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싼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자, 무조건 싼 거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싼 거를 다 결합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싼 자본을 활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국경이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미국 돈이냐 또는 이게 친소련 돈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다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글로벌 규칙을 어기는 그런 나라나 세력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이 질서를 딱 잡아줬거든요. 이런 놀라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가장 세계에서 싼 자본을 활용해서 가장 노동력이 싼 나라에 공장을 짓고, 자, 1990년대에는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었겠죠. 중국 같은 곳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도요. 옛날 같으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원유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활용하는데 겁났겠죠. 자원을 개발해도 예를 들어 서구의 자본이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자원을 개발해도 말이죠. 이게 만약에 소련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수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공장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화 시대에는 서방의 자본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친소련 국가였든 아니면 제3세계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든 얼마든지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도 가장 싼 원자재를 결합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가장 싼 자본과 노동력과 원자재를 결합하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은 정말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없던 진짜 특수한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다 주식 투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런 분들 자산 가격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사람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식에 30년 이상 묻어도 그럼 무조건 올라 있어. 무조건 돈 된다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30년 장기 투자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난 30년 동안 물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까, 자, 어떤 특징이 일어났느냐? 자,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시절에는요. 이렇게 경기가 호황이 되면 호황으로 보통 안 끝나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바로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지면서 과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연준이 할 수 없이 돈줄을 잽니다.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돈을 죄니까 그래서 과열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호황이 오면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몇 년 내로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연준에서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호황의 주기가 짧았고 그렇게 강력한 호황 같은 건 안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은 물가 걱정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연준이 그다음부터 무슨 짓을 했느냐? 경기가 아무리 호황이 와도 물가 잘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웬만해서는 이 과열되는 걸 걱정하지 않아서 굳이 경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 올랐다 그러면 막 10년씩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에서 계속해서 경기 과열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경제 위기가 와도
훨씬 더 해법이 쉬웠습니다. 자, 예전에 물가가 막 급등하던 시절에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 말이죠. 이게 경제 살아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진짜 컸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은 이 세계화의 혜택 덕분에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니까 경제 위기 오면 그냥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돈 풀고 제로 금리 만들고 그래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오른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연준을 일종의 마법사 또는 마에스트로, 거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오죽하면 이전에 이제 이런 버냉키, 버냉키만 믿고 그냥 무조건 상승에 베팅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런 어떤 연준의 마법 같은 상황,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30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는 이제 박종원의 경제 한방 이런 채널을 통해서 또는 제가 출연했던 여러 가지 우리 KBS 1TV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제가 출연할 때마다 지난해 1월부터 정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위기가 안 온다는데 왜 당신이 기자인데 이런 걱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때마다 이제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파월 의장이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뛰어나겠지만 문제점은 이분이 2022년 2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까지만 경제가 좋게 되면 이분의 임기가 연장돼서 연임을 할 수 있고, 경제가 나빠지면 연임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무조건 돈을 퍼부어서라도 인플레는 22년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당장 21년에는 무한정 돈을 풀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용어가 있는데 이게 not in my term, 님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님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엔 안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임기제 선출제 관료들이 됐을 때 또는 이런 어떤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임기 동안만 경제가 좋으면 연임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파월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21년 내내 돈을 풀어서 미국 경제가 좋은 것처럼만 보이게 하면 연임이 될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일축을 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게 지금까지 연준 의장들과 굉장히 달랐던 점입니다. 특히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이분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분 같은 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제로 금리 만들고 그리고 양적 완화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올까 봐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회의를 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오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회의록에서 끝없이 반복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어떻게 했냐면 봐라, 2008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가 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오지 않을 것이다. 2008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엄청난 노력과 세심한 그런 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다면서 천문학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게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재정 지출입니다. 예전에는 경제 위기가 와도 재정 지출로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좀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엄청나게 부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로 직접적으로 돈을 쏴주는 방법을 썼는데,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개개인한테 돈을 주는 재정 지출로 돈을 뿌리게 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뿌리고 있죠.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막 감세를 해요.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지 않거나 또는 뭐 재난지원금 형태로 막 돈을 뿌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훨씬 더 자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원래 미국의 1년 예산이 2019년에 4.4조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위기가 왔다고 해서 무려 3조 달러를 경기부양책으로 풀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년 만에 또 역시 3조 달러를 풀었어요.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한다면서 3조 달러를 풀었는데 이 두 분이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푼 돈이 6조 달러. 근데 미국의 1년 예산이 4.4조 달러니까 이 두 사람이 푼 돈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기 때 정부가 자꾸만 재정 지출하고 감세해주고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자극하거든요.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난 30년 동안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또 세금 깎아주고 또 이렇게 재난지원금만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원인들은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으로 돌아간다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를 치고 정점을 치고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다 단기적인 영향만 주지 장기적으로 미국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좀 희망적인데 문제점은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단순하게 단기적인 요인으로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 경제에는 아주 큰 문제들,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불러올 만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계속해서 좀 숨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친환경의 역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석유로 특히 뭐 이런 어떤 석탄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의존한다든가 에너지를 의존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느냐? 제일 먼저 이 국유지에서 이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석 달 동안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셰일가스, 셰일 오일 업자들한테 진짜 큰 충격을 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셰일가스 개발하는 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셰일가스를 개발했는데 셰일가스가 안 나온다. 그럼 폭삭 망하는 건데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 굉장히 진취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점은 여기에 이 셰일가스를 개발했는데 셰일가스가 안 나올 위험 이것도 큰데다가 정부 리스크라는 게 붙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런 어떤 셰일가스 업자들이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냐면 보통 월가에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월가에서 볼 때 아니 그러지 않아도 위험한데 심지어 어떤 규제가 일어날지 모르네 라는 공포감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펀딩이 잘 안 됩니다. 돈이 이렇게 자금을 빌리기가 좀 힘들게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서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하기로 했냐면 미국의 전기차 생산이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한 3%를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느냐 2030년까지 전체 차량 생산량의 50%를 반드시 전기차로 생산해라. 자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30년대가 되면 그야말로 석유를 팔 곳이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기차로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되면. 그리고 이 에너지 기반을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을 하겠다. 이래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석유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유가가 이렇게 100달러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도 심지어 120달러까지도 갔었죠. 1배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증산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유전 개발이 잘 발달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자, 이상기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지구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이제 망가진 지구가 우리 인류에게 일종의 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를 너무 많이 망쳤으니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진짜 걱정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식량난이 더 가중되고 있고요. 또 이게 에너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자, 유럽은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풍력 발전 의존도가 높습니다. 무려 15%나 되는데요. 풍력 발전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경계입니다. 그래서 북해 같은 경우에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이 북해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에 이 전기를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이 북해에서 바람이 한 달 내내 거의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풍력 발전을 할 수 없으니까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나안 나라는 천연가스를 살 수가 없으니까 석탄으로 갑자기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석탄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물론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혹시 지난해 10월 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석탄이 없어서 글쎄 석탄 품귀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거든요. 자, 이렇게 이미 이상기후가 지구를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가격까지 올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이거는요 친환경 문제로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 전환 과정에서 마찰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그리고 이상기후가 이미 시작돼서 또 역시 친환경으로 전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긴축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막 엄청나게 내려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탈세계화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계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계화를 추진했던 주체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이 했던 이유는 사실은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에 생산성 증가 속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올라갔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90년대 생산성 증가 속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이 노동 생산성이 웬만해서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세계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더니 한 30년 동안 이 중국을 이 세계화 속에 편입시키면서 엄청나게 미국도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해요. 근데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예측하시겠지만 바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G2라고 불리는 만큼 미국을 바짝 따라온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좋으려고 세계화를 추진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더 이상 세계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 미국 내에서 이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그런 목소리가 진짜 커졌다는 건데요. 자, 이 세계화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이 세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계층은 중국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은 그 세계화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때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란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이 중서부의 쇠락한 이런 제조업 기반의 지역에서 러스트벨트, 여기에서의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 제조업 노동자들이 훨씬 더 가난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화라 그러면 치를 떨면서 반세계화의 선봉에 서게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세계화를 이 국제적인 이유, 즉 중국과의 관계로 볼 때도 세계화를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거고요. 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세계화를 추진하면 표를 주지 않아요. 이제는 반세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표를 주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취임한 다음에 계속해서 탈세계화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피크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피크가 올해 안에 온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맞을 것 같고
맞아야만 합니다. 맞지 않으면 큰일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또 전 세계의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잠재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막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막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오게 되면 연준이 또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 너네가 금리 하도 빨리 올려 갖고 경제가 망하게 생겼잖아. 이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왔어. 이제 그만 긴축해."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압력이 오겠죠. 그리고 연준 스스로도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니까요. 하나 뭐 물가 잡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바로 일자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금리를 낮추거나 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은 물가가 떨어질지 몰라도 또다시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하면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드는데요. 바로 이렇게 연준이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물가가 계속 높았던 게 아니라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조차도 물가가 세 번 이렇게 파동을 그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가가 1970년에 팍 올랐다가 긴축수니까 떨어지고 한 74년, 75년에 또 물가가 왕창 올랐다가 또 긴축수니까 조금 떨어지고 진짜로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건 79년, 80년 가면서 물가가 세 번째로 치솟아서 올랐을 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물가가 일종의 사이클 또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될 시각은 뭐냐면 이런 파동을 그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꺼진 인플레이션도 다시 보자. 이게 앞으로 2020년대에 제가 보기에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주목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4.8%나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몇 번이나 올지 이번에는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연준이 일을 잘해서 아예 한 방에 인플레이션을 딱 잡아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반복적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바로 부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계부채 심상치 않다고 정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우려하는 글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뭐 부채 많았던 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야. 우리 항상 부채 많았어. 근데 뭐 아직까지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부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금리가 너무너무 낮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달이 갚아 나갈 수 있는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게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한때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었냐? 0.5% 연리 0.5%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만약에 돈을 뭐 어떻게든 융통을 했다. 그랬다면 자, 금리가 0.5%그 안에서 사람들은 원리금 내가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 진짜 최대한 돈을 빌리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가게가 돈을 빌렸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가게가 정말 있는 대로 돈을 빌렸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이란 단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미국도 사실 영끌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진짜 영끌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빌렸고 그때 호황이니까 돈을 막 투자했죠. 자, 근데 문제점은 말이죠. 자, 금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2.5에서 한 3%까지 올랐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리 3%. 자, 그러면 0.5에 비해서 연리 3%까지 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배수로 치면 6배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0.5%일 때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6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충격이 진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저금리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똑같이 2.5% 포인트가 오르더라도 원래 시장 금리가 2.5%였다. 거기서 2.5가 올라서 5가 됐다. 이거는 금리가 두 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0.5에서 3까지 가는 진짜 6배나 오르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문제점은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거, 그것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연준이 지난 40년 동안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자, 미국의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낮췄느냐? 1981년만 해도 믿기시지가 않겠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때 기준금리가 연리 21.5%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이자율이 몇 퍼센트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연리 20%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그때는 21.5%였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리대금업 사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던 겁니다. 이 상황 왜 가능했는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으니까 있는 대로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초저금리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 미국의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난 4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금리를 끊임없이 낮췄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최근 30여 년 동안 자산 가격이 또 폭등을 한데 원인이 됐던 거죠.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자산 가격도 계속 폭등을 했던 건데요. 자,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연준 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 낮췄다고 시장 금리까지 다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책 금리라는 건 사실 초단기 금리입니다. 뭐 오버나잇, 그래서 하루짜리 금리거나 뭐 일주일짜리, 뭐 각국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초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게 정책 금리고요. 이 정책 금리를 끌어내림으로써 뭐 2년짜리, 뭐 3개월짜리 또는 1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장기 금리까지 이제 다 같이 낮아지도록 기대를 하는 건데, 자 정책 금리를 낮춘다고 매번 낮아지는 게 아닌데 이번에 40년 동안은 왜 이렇게 금리가 시장 금리까지도 이렇게 계속 낮아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 자금 시장에 엄청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끊임없이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요 한 40년 가까이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베이비붐 세대라는 세대가 진짜 인구도 많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부유층들이 정말 어떤 식이냐면 뭐 65세 이상의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미국 전체 자산의 한 85%, 90% 이렇게 진짜 대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계속해서 자산이 쌓이고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한 분들이 이 자산을 가지고 자금 시장에서 풍부한 자금의 이 구성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다 은퇴한 그런 상황에서는 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다 은퇴를 하면 이분들이 이제는 모아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금의 풍부한 자금원으로 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금을 공급했던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증가한 거거든요. 자,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이 한 3-4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그래서 사실은 최빈국 수준까지 낮아진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뭐 누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특별히 없었어요. 3-4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수많은 이제 서구의 자본들이 공장을 세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농촌의 유휴 인력이 도시로 엄청난 숫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아주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중국의 저축률이 보통 높았던 게 아니라 무려 소득의 한 50% 가까이를 저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니까 자 이렇게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화 자산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럼 이 돈으로 중국 사람들은 뭘 했느냐? 미국의 국채, 회사채를 사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자금 시장에서 풍부한 돈을 공급했는데 이게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도 고령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전만큼 저축을 많이 하긴 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잠깐은 일시적으로 저축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지만 2018년, 19년에 진짜 빠른 속도로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되게 되면 본격화되면 제가 보기엔 중국의 저축률 이런 속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예전만큼 속도를 갖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와 중국에서 엄청난 저축으로 자금 시장에 공급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제 선진국이든 중국이든 다 고령화가 되면서 더 이상 자금의 공급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상황 이제 점점 막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저금리 시대로 완벽한 저금리 시대. 그래서 진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5가 되는 일이 다시 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일어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돈이 돈값을 하는 시대가 왔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돈값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에는 돈값이 워낙 쌌기 때문에 이 돈 왕창 빌려다가 진짜 자기 능력 되는 데까지 최대한 연끌을 해서 무조건 자산 투자를 하는 쪽이 유리하던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돈이 돈값을 하면 이제 이 돈값만큼 돈을 벌어줘야 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자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시대로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 30여 년만큼 정말 무조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조건 30년 묻어두면 돼. 무조건 30년 묻어두면 돈 번다니까? 라는 시대는 조금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출렁거리면서 뭐 잠깐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면 과열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고 그럼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제 사이클이 생기는 그런 경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초저금리 상태에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빌려놓은 가계나 또 특히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올 연말에 이제 정상금리 수준까지 이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최소한 10개의 나라 이상이 디폴트 위험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40여 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은 저개발 국가부터 무너진 겁니다. 어떤 나라가 무너졌느냐? 스리랑카 이미 무너졌고요. 무너지기 직전인 나라들 많죠.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레바논, 터키까지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런 나라들이 점점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도미노 툭툭 치면 두두두두두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은 이머징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일어났던 때가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고 하니까 2012년 13년에 어디가 문제가 됐습니까? 바로 유럽의 가장 약한 고리 그리스나 아니면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나라들 합쳐서 피그스라고 불렀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까지 이런 나라들의 앞자를 따서 그런 일종의 모욕적인 말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약한 고리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유롭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됐다고 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바로 글로벌 공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대결로 세계가 치닫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뭐 패권 전쟁 시작되고 탈세계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예전 같은 글로벌 공조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세계는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 성명에 앞장선 나라 그리고 동참하지 않은 나라로 나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벌써 세계가 진영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은 인도나 중국 같이 굉장히 인구 규모가 큰 나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진영이 좀 더 확고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된 게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사주는 나라 또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많이 사주는 나라와 실제로 제재에 동참한 두 종류의 나라로 지금 현재 세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미 보도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고 있다.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좀 더 충격적인 건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맨날 독일 욕했어요. 야, 너네가 자꾸만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주니까 너희가 사실은 전쟁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 러시아에 네가 뒤에서 돈 대주고 있는 거야. 너 나쁜 놈들 프랑스 너희 나빠. 이러면서 맨날 비난을 했는데 자, 근데 문제점은 6월 달에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실제로 독일은요. 그때 좀 미안했는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수입을 좀 줄였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그렇게 욕을 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프랑스는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려놨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말과 그다음 행동이 달랐다는 건데 이게 상징하는 사건이 굉장히 큰 게 이렇게 되면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안 샀던 사람들만 바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한 110불 할 때, 110달러 할 때 말이죠. 프랑스는 1배럴에 80달러에 사면서 이걸 원유를 훨씬 더 싸게 수입을 하니까 이 국가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순진하게 속았던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지금 러시아한테 천연가스 수입 끊기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왜냐하면 물가가 훨씬 더 치솟아 오를 거다. 천연가스를 지금 만약에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싸지냐면요. 자, 천연가스를 지금 러시아한테서 공급받을 때는 이게 천연가스 관을 통해서 수송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체 상태로 받을 수 있지만 이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하려 그러면 액체로 만들어야 돼요. 액화 천연가스 LNG로 만들어서 이걸 배로 실어 날라야 되죠. 그런 다음에 독일 땅에 다시 이걸 배를 여기에 정박을 하면 이걸 다시 기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화시켰다, 기화시켰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지금 난리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어떤 패권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요. 자, 지금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를 한 30달러 이상 싸게 산단 말입니다. 1배럴에. 그러다 보니 자,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세계 시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우리랑 싸울 때 러시아산 원유를 생산하면 더 유리하겠죠. 자, 지금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 이제 수입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진. 물론 인도는 정말 많이 늘렸습니다. 인도는 전쟁 전보다 20배나 늘렸는데 아직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근데 어쨌든 자꾸만 늘려나가면 아무래도 이게 수출 경쟁력에서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 패권 전쟁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 사실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물가가 더 많이 치솟은 나라가 훨씬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 나라 돈이 휴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물가가 오른 나라는 그 나라 돈을 던져버리고 해외 자본이 떠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요.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르겠죠. 자,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물가가 오른 나라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물가가 더 오르는 상황. 자, 이미 그런 상태로 빠진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터키 같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지난해 대비 물가가 벌써 60%에서 8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꾸만 그 나라 통화를 던지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도 흔들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되고 이거 대책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이번에 그런 나라는 아주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근데 다만
인플레가 무섭다고 해서 이 환율을 만약에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정부나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만약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자꾸만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나라는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벌처 펀드라 그래요. 그래서 막 진짜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처럼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외환보유고를 써서 혹시라도 무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런 나라를 딱 목표로 해서 찍어서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완전히 폭락을 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이 소로스라는 이 글로벌 투자자가 영국 파운드화까지 무너뜨린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하다가는 영국 같은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말 외환 시장에 너무 무리하게 개입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린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진짜 지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지금 환율을 지금 억지로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너무 티가 나면 진짜 곤란합니다. 오직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미세 조정만 해서 그런 티가 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되게 그런 면에서 요번에 금융당국의 수장들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정말 우리나라 30년 대계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시장을 꼭 잘 지켜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패권 전쟁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러시아 석유를 사다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한 $30 1배럴에 훨씬 더 싼 가격에 지금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권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온이라든가 아니면 크립톤이라든가 이런 희귀가스들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가스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시장 구조를 갖고 있냐면 러시아가 한 30에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중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중국이 거의 시장을 100% 장악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격을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예를 들어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6월달 네온가스 가격은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50배를 중국에서 올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믿기 쉽지 않겠지만 50배를 올렸어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패권 전쟁에 의해서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정하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계의 정의를 우리도 같이 지키자는 입장에서 국제 질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외교적인 정책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정책을 정할 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보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한 수 한 수 둬야지 만약에 이걸 적당하게 그냥 먼저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전부 다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제3세계라든가 과거에 제3세계로 불렸던 그런 권역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이 소련 이 진영이었던 그런 나라들한테 사실은 원자재를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금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웬만해서 지금 채권 시장이 약간 걱정되는 게 가끔씩 이제 세계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팔고 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해외 자본이 나간다든가 채권 시장이 불안했을 때 만약에 금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지금까지 이제 막 영끌까지 해서 돈을 빌렸던 그런 가게나 또는 일부 기업들 우리는 아직 기업 부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기업들 중에서도 한계 기업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들썩거릴 때
그런 가게나 기업이 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게 일종의 시장으로 파급되면서 연쇄 반응이 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같이 흔들리게 되면 금융기관까지 무너지면서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위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기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멈추고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는 정말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써서 정말 이런 어떤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뇌관이 돼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변화의 시대 21년과 22년 대비책을 세워놓는다면 제가 보기엔 이런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수많은 역전과 그리고 재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선발주자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따라잡을 수 있고 추격과 역전을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동향들,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캐치하고 먼저 알아채고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자, 경제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2022년, 23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경제 세미나 특집으로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